오늘은 제가 직접 좀 사회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 그 질의응답 하기 전에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책이 아니라 다이어리예요. 그 헬로 이스라엘이라는 다이어리인데요. 제가 이 책 여기 책을 좀 사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왜 이거를 소개하게 됐냐면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제일 먼저 우연히 미국 그 유엔 헤일리 대사의 발표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도 변호사님 이 강의가 굉장히 어려운 강의인데 저는 앞으로는 한국의 이 강의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 이스라엘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라는 그런 선언을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했어요. 펜스 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근데 제가 지금 그 펜스 부통령이 특히 그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지 알고 그래서 바로 자유의 편인 이스라엘에 선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선언이 너무나 근본적이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유엔 차원에서도 대혼란이 일어나 있고요. 한국 정부도 아마 이스라엘 편을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지금 그 우리가 그 상대적이고 또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그 평화주의적인 것이 선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왜 역사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택해야 되는 선과 악의 선택과 같은 그런 근본적인 선택이 있는가? 그것은 아마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그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해가 좀 쉬울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도 이 세계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뜰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 뭐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도 역사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고 더 풍요롭고 자유로운 방향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 그 이스라엘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길 바라고 특히 오늘 그 도 변호사님의 이 강의 동양 고전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거대한 어떤 보편적인 질서 가운데 우리가 구속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인간이 더 자유롭고 구원되는 역사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좀 깊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 앞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문제 같은 것을 한국 정치도 피해갈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이 문제는 남 얘기처럼 하고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통일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께서 마음을 좀 열고 이스라엘 문제까지 포함시켜서 남북한 통일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 질문이 있으신 분은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맹 교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연 내용은 참 우리가 왜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아주 적나라한 이론적인 뒷받침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그럼 이 강연과 연결해서 현실로 돌아와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잠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이 사진을 찢었습니다. 근데 이것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신론자 아까 그 공산 그쪽으로 가는 그 역사적인 배경 이런 거를 이제 연결을 시켜 보니까 제가 유학 시절에 1975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김일성이 아랍을 이제 방문하는 장면을 TV로 중계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일반 사람들이 유럽에서 잘 모를 때예요. 그런데 아랍 사람들의 특징이 이 평등, 누구나 다 평등한 걸 최고로 여기거든요. 근데 김일성이 우리는요 농민이나 뭐 노동자나 저나 월급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 장면에서 형제의 열광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사람들은 최고의 찬사가 형제예요. 평등하다라는 이야기죠. 평등이.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랬습니까? 북한이 실정이 다 아사 직전에 가 있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신론자 이 세 사람이
신격화되어 있다 이거죠. 김일성 신이에요. 인간이 신이 된 거죠. 김정일 신의 반열에 올랐죠. 김정은 아직 못 오른 것 같지만 올라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실, 우리가 이 현실이 실망스럽고 무기력한 것 같지만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최고의 악수를 정부에서 놓고 있다. 그런 기회인 것 같다라는 예감이 좀 드는데요. 그때 우리가 반전시킬 수 있는 이 상황이 무엇인가? 북한에서 신으로 여기는 이 세 사람을 화형식에 처하는 이 장면을 연출한다면은 북한이 동요할 걸로 봅니다. 북한이 동요하면 여기가 동요할 걸로 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은 마침 3월 1일이 이어서 다가오고 있거든요. 저는 3월 1일이 유관순 열사가 태극기 집회 해서 그 아주 유명한 그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에 못지않은 3.1절이 이번 3.1절 같다. 이런 느낌을 갖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평창 거기 가서 이 화형식을 거행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 이것이 현실을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월 1일 여러분들 진짜 3월 1일 모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조금 전에 그 어르신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유튜브에도 보면 3월 1일 날 대대적으로 모이자는 그런 캠페인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도태우 변호사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루미나티하고 프리메이슨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좌파, 그다음에 그 좌파의 어떤 행적들이 과연 좌파들, 친북 좌파, 종북 좌파들만의 일인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짧은 지식에 알고 있기로는 그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일루미나티의 그 수장이라는 이야기를 뭐 간간히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손자가 되는 해리 왕자 이름을 7개나 갖고 있다고 합니다. 7개를 풀이해 보면 각각 다 666, 666의 악마의 숫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한간에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을 받고 좌파들이 그런 행적을 벌였을 때 과연 정교조 민노총 그런 친북 종북 좌파들만의 힘으로서 과연 그게 됐을까라는 이 구심을 전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파라고 하는 그 원로들을 마저도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면 몸을 사리고 있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식인들, 그다음에 엘리트들이라고 자부하는, 그다음에 우리 그 원로분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정변에 보면 대표적인 분이 한 분 계시죠. 끝에 이제 책으로 끝나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 그분도 몸을 좀 사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과연 촛불 든 그 좌파들이 6개월 만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켜 자리에 내오르겠죠. 근데 우리는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1년 6개월 넘게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있는데 저는 작년 3월 25일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만 우리 힘은 왜 여기서 그냥 멈추고 태극기만 들고 연설만 하고 행진만 하는 것으로 맞춰야 되는지, 이제는 뭔가가 결기를 해서 골기를 해서 우리 결기를 보여줄 때라고 보고 뭔가 이제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그 행동을 옮기게 할 수 있는 그 모토가 원로분들이 없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만 계속 태극기만 흔들고 행진만 해야 될 것이냐. 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좀 법적으로 또 많이 좀 들어가 계시고 현실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김미영 사무총장님이 조금 더 저보다 잘 답변해 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그 고민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그 모임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볼 때 그 어떤 그 때는 점점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때는. 그래서 1년간 그 작년 3월부터 뭐 이렇게 보시든 작년 뭐 10월 11월 저작년 10월 11월부터 보시든 그 축적 속에서 지금 어떤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모아져서 전선을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잘 형성해서 그게 어떤 결정적인 시기를 제대로 통과해야 될 텐데 그게 다들 고민이죠. 그래서 3.1절 준비 모임은 아마 어느 정도는 우선은 기초적으로 우리 다 같이 그때 걸게 하자는 차원, 그리고 선언문 같은 데 보면 그래도 큰 방향은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개헌안을 가지고 자유를 뭐 뺀다 했다가 4시간 뒤에 다시 실수였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개헌안에서 뭐 이 자유민주적 질서를 기본 질서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확실히 공약하는 그런 것은 없었죠. 계속 그냥 들었다 놨다 이런 식으로 재보는 행동에 가까운 거죠. 그 대통령제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5대 핵심 조항으로 첫 회에 말씀드렸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 다음에 중앙정부 해체 수준의 이 지방분권 미명하에 그 건드리는 지방분권 문제, 주체사상에 사람 용어 집어넣는 것, 그 다음에 성평등이라고 양자 빼면서 동성애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5번째 사회주의 경제조항에 해당되는 토지공개념 및 각종 노동조항들, 핵심적인 이 5개, 뭐 하나 더 붙는다면 헌법 전문 건드리는 것까지,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도 헌법 전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본다면 전문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5가지 조항을 너희가 완전히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해라. 그것을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걸 뭐 개헌 철폐라고 할지 옛날 호헌 철폐처럼 모르겠는데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해봐서 그게 구호가 단순한 듯해도 구호가 실천 세계에서는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거고 마지막 단계에 그래서 한 구호 2개 정도로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그 중에 개헌을 뭐라고 할 거냐? 너네의 이것에 대한 개헌안을 완전히 철회해라, 완전히 철폐해라. 그 부분을 그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거냐 하는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 표현되고 모아진다면 그게 하나 있고, 제가 2번째 생각할 때는 2번째 전선은 아무래도 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문제에 대한 구호가 뭐로 정리되냐 이거죠. 그게 우리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2개의 구호로 정리되고 4글자 2개 구호로. 그래서 제가 뭐 그 생각해 본 건 뭐 개헌 철폐, 북핵 타도였는데 모르겠습니다. 북핵은 뭐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그건 아예 타도되어야 된다. 지금 그런 인데 어쨌든 우리의 그 부분을 실천적으로 응집하는 구호 2개가 된다면 연대적인 조직체와 대규모 시위를 통해서 그 실천적인 구호를 가지고 압박해 들어가야 되고 제도권 야당은 이 시민 연대 조직이 견인해야 됩니다. 그게 좌익들이 하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런 나중에 연대 전선으로 실천적인 구호가 추상적이면 안 돼요.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우리 요구가 들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 요구 사항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그걸 지금은 모아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게 답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모아지고 조직적으로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실천적 이념적으로 모아지고 조직적으로 모아지고 그렇게 되면 행동적으로까지 붙어서 이제 어떤 결정적인 순간들에서 이제 그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권력의 문제이죠. 그래서 그 지금 문정부로 독점되어 있는 주사파 권력을 어떤 식으로든 실질적 해체로 들어가야 되겠죠. 큰 방향에서는. 그리고 그것이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부분을 계속 함께 고민해 갔으면 좋겠고,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총장님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이 질문을 자주 하셔서 제가 조금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유학했을 때 그 중남미 쪽 사람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자기 아버지가 그 우리나라 그 장미의 기사단이라고 뭐 프리메이슨 비슷한 그런 음모적인 조직이 있는데 그게 수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직은 굉장히 영적인 조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제 세계적인 아마 이제 법률가로 성장할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 사건으로 해서 자기 그 영적 체험의 실체를 이제 알게 됐고, 나중에 자기는 이제 순복음 그 풀 가스펠 교인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 나라 대통령은 프리메이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프리메이슨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자랑스럽게 막 말한다는 거예요. 공중 앞에서도. 그 나라가 어딘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말하면 다 아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한때 그 미국에 있는 그 필라델피아에 그 엄청난 프리메이슨 그 건물이 있어요. 거의 뭐 예전에 그 필라델피아에 미국 수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수도 그러니까 캐피털 힐 바로 옆에 있는데 그 길을 제가 가봤어요. 엄청난 건물인데 그 2시간 투어를 했거든요. 돈을 내고 투어를 해야 돼요. 프리메이슨 거기에. 갔더니 그 안에 내부에 그 십자가를 이렇게 기울여 놨어요. 이렇게 십자가를 바로 그려놓지 않고. 그리고 옆에 솔로몬의 이 왕관 있잖아요. 왕관을 새겨놓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십자가가 이렇게 새빨갛고 이렇게 기울어졌냐.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더니 그 안내하시는 사람이 이거는 예수의 죽음 이후의 십자가다.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을 우리는 원한다. 이런 막 설명을 하는데 제가 웃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 프리메이슨 그 2시간 투어하는 그 안에 가면은 뭐 모차르트니 뭐 조지 워싱턴 어쨌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을 다 초상을 다 갖다 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 원래 크리스찬들을 금지시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작은 자고 어린 양이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그분 자신이 가장 약한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런 식의 크리스천들의 메시지를 되게 우습게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참 종교적인 얘기지만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그 프리메이슨이나 그 일루미나티나 많은 그 음모론적인 것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상황에서는 그냥 신앙 고백을 하고 싶은데 저는 그게 좀 우스꽝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그 교황 카톨릭 교황이 그 100년마다 그 회개를 하면서 지난번에 그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인류 역사는 언제나 선과 악이 투쟁하고 있고 지금도 그 치열한 선과 악은 투쟁하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창세기 3장 이래로 그 원시적인 복음 이래로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것은 끝나지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선과 악을 너무 추상적으로 두지 않는 것. 왜냐하면은 니체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악마라고 해서 금정색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아요. 여기 금정색 옷을 입은 천사가 너무 많이 보이네요. 근데 제가 악마 써놓고 다니지 않고 선과 악의 싸움은 너무나 미시적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 참 중요한데 역사 가운데 이 선과 악의 싸움이 전면적으로 들어올 때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고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자랄 때도 그렇고 이게 선과 악의 치열한 싸움은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역사가 전개될 때 이 선과 악의 싸움이 전면적으로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미국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정치 영역에서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을 예고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에 좌든 우든 치우치지 말고 악에 쓰는 발을 떼라고 하는 그 사문 말씀이 이제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이 왔는데 우리가 지금 북한 김일성 정권을 보면서 좌우의 문제로 보지 않죠. 이미 선과 악의 문제인데 이런 것은 영성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특별히 어떤 영적인 인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선과 악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라든지 뭐 일루미나티, 뭐 프리메이슨 이렇게 사람들이 설명을 하려면 하루 정도 걸리는 그런 거는 별로 의미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눈앞에 있는 어떤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악한 그 세력들은 법을 가지고 투쟁을 벌입니다.
헌법을 가지고 구체적인 법적인 조항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고 요즘에는 아예 검찰이 법을 만들고 있어요. 법을 만들려고 국회를 만들었고 그것을 입법부라 부르는데 입법부는 조용히 잠들어 있고요. 이제 법은 주로 검찰이 만들어요. 적폐라는 법이 있습니까? 국정농단이라는 법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는 우병우 씨 같은 경우는 방조죄, 최순실 방조죄, 그리고 공천관여죄, 난생 처음 들어보는 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온 것은 사실은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던 그 상황부터 시작된 어떤 면에서는 입헌주의 원칙이 무너지고 이 법률과 그다음에 상권 분립 원칙의 어떤 본령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원칙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부터 시작된 뿌리가 깊은 일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은 아주 섬세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지적이고 법적인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MPK가 왜 이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작은 공부들이 사실은 가장 큰 힘이기 때문입니다. 태극기 들고 밖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서는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1000만이 나와도 주사파들은 꼼짝 안 해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1000만이 나오면 대단히 놀랄 거라고 생각하시는 곤란합니다. 그럼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을 보시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절대로 민심을 얻어서 장악한 게 아닙니다. 어떤 제도를 기가 막히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주사파들도 한국 제도를 기가 막히게 농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를 슬쩍 빼면은 사실은 자유라는 단어를 빼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없애기 위해서예요. 국가보안법이 3조와 4조를 헌법 3조 4조를 모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좌익들이 계속해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모법을 없애버리고 그냥 조용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지. 이게 뭐 자유라는 단어가 뭐 어떤 사람이 자유방임이라고 오해할까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말 사람인가 싶어요. 그러면 세계 인권선언의 자유가 몇 개 나옵니까? 미국 헌법 전문부터 자유가 몇 개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지금 자유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고 있는데 자유라는 단어를 없애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국가보안법만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바로 헌법 3조도 바로 위협됩니다. 이게 모두 제도적인 어떤 그런 장난인데 좌익들은 모두 그 대한민국을 와해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키를 모두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파들은 그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헌법 공부부터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까지 해서 전 세계적으로 선과 악의 문제, 바로 이 영적인 문제가 전면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는 오히려 우스운 것일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선의 방향으로 서려면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저희는 이 공부가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저도 곧 이제 아카데미를 좀 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주사파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가 이런 그 더디 가는 이유는 천천히 가다가 어느 순간 도약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문? 네, 질문 네 받겠습니다. 오늘까지 세 번째 MPK 강의를 잘 듣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질문은 지난주에 이미 질문 드렸는데 19대 보궐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죄송해서 조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 조사를 좀 해서 보니까 그 우리가 헌법상 이제 대통령 그 임기에 대해서는 저걸 안 해놨어요. 명시적으로 그게 보궐선거인지 그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선거인지에 대해서 구분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의 문제가 됐는데 헌법학계는 그거를 해석상 거의 대부분 뭐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보궐선거로 보지 않고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로 너무 압도적인 다수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예, 이제 물론 다른 소수 견해를 가진 분도 있겠죠. 근데 다수 견해가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난점이 그 공직선거법 201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고 국회의원 이하 이 조항에 의해서 거기는 보궐선거가 됩니다.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201조 1항에 어떤 게 있냐면 보궐선거 등 괄호를 치고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뭐 이러면 실시하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괄호 안이 중요해요. 괄호 안이 뭐냐면 보궐선거 등 괄호 안이 뭐냐?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2항에서 같다. 그래서 이 공선법에서는 그걸 제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선법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더 상위 규범인 헌법에서 딱 명시적으로 해놓지 않았으니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론을 펼칠 수는 있죠. 법의 해석론은 뭐 여러 가지 소수 견해를 다 펼칠 수 있는데 이러한 해석론을 우리 그 실천적인 운동의 주류적인 그 이거 뭐야 어떤 실천 아까 전 제가 말씀드린 행동 강령이나 지침으로 삼기에는 그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상세한 거는 뒤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박준호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 좋은 말씀 주신 그 내용 중에서 조금씩 생각을 해보면 그 자유정의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자유민주주의적 그 가치관과 그 헌법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나 정말 무지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한 그 김희영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동감이 되는데 이 지금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굉장한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현실 자체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을 모두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 정권이 이라는 이 정권의 정당성을 우리가 부여하는 순간 우린 권력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 찬탈당한 상황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에 저는 그 현실성의 그 모순에 너무 정말 갈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또한 그 뭐 이런 현대사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이 어떤 이 권력을 찬탈당한 상황, 어떤 변혁의 시대에서 그것을 다시 되찾는 그것의 현실성이 무엇이냐, 사례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런 것은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민주적인 절차를 따져서 어떤 상황을 변형시킨다 그런 사례가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우리가 그냥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80년도의 민주화의 봄이라든지 뭐 또 외국의 사례를 볼 때 그 사례는 결국 그 정말 우리가 지금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식으로 멈추지 않고 정말 내 생명을 빼앗겼구나 하는 그런 절박성에서 사람들이 나올 때 그 변화가 100만 명이가 숫자가 뭐 10만 명이라도 5만 명이라도 그 숫자가 그런 정말 그 간절한 절규성에서 우리가 표현될 때 저는 그것을 폭력적이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폭력을 행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비폭력 무저항 비폭력이라도 이 저항의 형태가 그 이런 어떤 행사가 아니라 어떤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절박성으로 나타날 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법치주의의 그 관점을 우리가 사실 보수나 보수주의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지금의 현세는 그 이데올로기의 관점의 차이로 우리가 그런 뛰어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선과 악의 관념에서 우리가 그 선을 지키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 열망과 의지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저는 이런 그 괴리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고 또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아무런 그 방어적인 물리력, 예를 들어 단적으로 조차 고려하지 않는 어떤 정치적인 세계에서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고 나이브한 것.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떤 이 물리력의 바탕에 있는 어떤 정신적인 힘들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것이 근본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강의도 있는 거지만 물리적인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이제 많이 좀 다뤄져야 될 텐데요. 특히 물리적인 것은 국내 물리력만 있는 게 아니라 국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김정은의 핵 문제는 단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구도는 김정은 대 온 세계가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미 이 구도는 김정은 대 온 문명 세계의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나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어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자, 그러면은 그래서 그 물리력이란 부분이 바깥에 분명히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요소로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내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아까 총장님 제도적인 부분에 어떤 힘들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우리가 그 관심을 가져야죠.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 뭐 국회, 행정부, 사법부, 뭐 언론, 뭐 등등 또 여러 국가기관의 간부, 뭐 또 심지어 뭐 여러 유수 대기업 금융기관의 간부 이런 사람들의 견해가 어떠냐, 판단이 어떠냐, 영향이 있는 거죠. 이 40, 50대의 주사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교양이 상당 부분 물들어 있는 거죠. 세대 전체가 거의 물들어 있다시피 합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의 지적 수준이나 교양 수준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젠체 하는데 우리 강의 들은 분이 가가지고 단테와 보카체를 딱 펼쳐놓고 강의를 한번, 너 이거 알아? 이래가지고,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근대가 니 뭐야? 이래가지고, 자, 그래서 네 자유민주정 우습게 알지? 자유민주정이 인류 문명을 대표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일장 강의를. 그래서 진짜 아는 사람은 조금 부끄러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유민주정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못 해봤습니다. 교양이 순 소비에트 교재나 뭐 저런 거로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깊은 자유민주정의 울림을 몰라요. 그래서 그게 그 부끄러움이 저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 세상을 얻은 것 같지만 저는 조금 저렇게 잘못하면 이제 2030한테 다 자리 내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30이 조금 더 각성하면 자녀분들한테 독려하세요. 너네 4050을 다 쓸어버리라는 구호를 해라. 너네들끼리. 저 무능하고 구시대적 좌익 발상에 물든 교정이 안 되는 4050이 나라를 이끌 자격이 없다. 우리 신세대가 나가서 옛날 패기 찼던 그 메이지 유신하던 세대처럼 우리 2030이 주역으로 나서겠다. 좀 자리를 내줘야겠다. 자, 그게 제가 볼 때는 경험 많은 우리 소위 산업화 세대하고 연합군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아래 위로 협공해가지고 좌익의 교정이 안 되는 4050을 상당 부분 밀어내, 사회적으로 여론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위기감을 느낄 때 이거 좀 잘못됐나? 하고 우리 여기는 연합군 편. 4050 중에 4050 주류 따라가지 않고 연합군 편. 그 연합군이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MPK 가교라고 말씀드려요. 가교. MPK의 4050은 그 윗분들과 아랫분들의 가교를 형성해가지고 연합 전단을 구성해가지고